안녕하세요. 제 32회 인디코드 사회를 맡은 전북대 국제학부 신보라입니다. 오늘은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신민정 국제협력팀장님을 모시고, 지방에서 세계로 작은 경험이 국제협력과 ODA 커리어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팀장님께서는 경남도청 UN 사막화 방지총회 준비단 국제협력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실 투자유치 전문관, 그리고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전문가를 역임하신 이 분야의 진정한 베테랑이십니다. 그럼 따뜻한 박수로 신민정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 팀장 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디코드 세미나가 올해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몇 분이 계시고, 줌에도 지금 몇 분이 참석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 계신 몇 분들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간단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주제를 보았을 때 지방에서 세계로 작은 경험이 국제 협력과 ODA 커리어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지방에서 세계로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신 부분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커리어적인 고민이 있으셔서 오신 건지 오신 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씩 말씀하시는 거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손만 간단하게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재학생이신 거예요? 재학생이세요? 그리고 뭐 취업 준비를 앞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재학생인데 국제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지방에서 세계로라는 제목을 봤을 때 지방 정부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 아니면 이 커리어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오신 분 지방 정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아, 커리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둘 다 궁금하셨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지방 정부에서 어떤 국제 협력이나 ODA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협력 업무, 커리어를 디벨롭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소개를 받았지만 어떤 업무를 하였고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일했을 때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왼쪽 편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가장 거의 최근인 것 같은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지방 공무원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MOU를 체결했던 체결식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위쪽 중간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멕시코의 국제회의 참석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제가 예전에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경남 도지사님으로 계셨을 때 주한 미국 대사이셨던 리퍼트 대사님께서 청에 방문하셨을 때, 도청에 방문하셨을 때 지사님 통역을 하고 있는 사진, 언론 보도에 되었던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스페인에 있는 주 정부와 함께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그 현재 경남도지사 유시엔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프랑스에 출장을 가셨을 때 수행 통역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제 직책만 보면 국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분 어, 그래도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네요. 제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그 행정안전부라는 중앙부처 소속의 지방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저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원 이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인재들을 개발,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전문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공무원,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인 국가인재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그리고 각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재교육을 받으십니다. 공무원이 왜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걸맞춰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역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뭐 AI나 디지털 같은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이 행정의 접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다 같이 재교육을 하는 것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전문 훈련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은 1965년도에 처음에 서울에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전북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전북도에서 여기 전북대에서 한 20분, 25분이면 저희 인재개발원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데 아무래도 혁신도시 안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없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저기 큰 건물이 있구나. 그리고 정부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공공기관인 것 같긴 한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에서 국제협력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 공무원들이 교육 훈련시키는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은 국내 공무원들, 국내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교육 훈련 현황을 보시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89개국에서 7,000명 넘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인재원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도대체 공무원 교육 훈련이라는 것들이 공무원이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일까요? 보시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디지털화가 됐느냐, 공공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느냐. 저희 기관의 저희 부서장님께서 공무원 하신 지 35년 정도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부서장, 저희 과장님께서 공무원 되셨을 때 면상호소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는 정말 지금 한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큰 전지에 적어서 거기에 이쁜 글자로 적은 다음에 그걸 넘기면서 업무 보고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 저는 같은 부서에서 저희 상사분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전자화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라는 것들의 시스템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개도국에 가서 저희 공공행정협력단이라고 해서 그 행안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에 가서 저희 행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느낀 부분이 제가 간 건 아니지 거기에서 얼마만큼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행정 서비스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어, 이번 이제 캄보디아에서 본인들의 우수 사례를 얘기를 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우수 사례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대학의 졸업 증명서를 떼기 위해 보통은 내가 지방에 살고 있으면 대학까지 가서 졸업 증명서를 뗐었어야 됐었대요. 그런데 거기 행정 서비스가 발전이 되어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졸업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게 행정 혁신 중에 하나의 사례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손쉽고 당연한 일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 오는 공무원들, 해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한국의 지방 행정이 발전을 그렇게 빨리 했나요? 주민 서비스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저는 2010년도 12월부터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정부, 지방정부에서부터 국제협력 전문관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타이틀만 보면 제가 어떤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남도청 유엔 사막화 총회 준비단에서는 그 유엔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할 때 인프라들은 구성할 것인지 이런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소통 조율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에서는 영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시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 저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셔서 고용을 하고요. 그때 UNCCD 총회 준비단에서 영어 통번역 업무를 처음에 실시하면서 그 다음에 총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이제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 업무가 원래는 1년 2개월짜리 계약직이었거든요. 이 총회를 무사히 잘 성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곳에서 투자유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투자유치, 해외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장 오랫동안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 전문가 업무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했던 업무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영어 통번역 업무가 거의 70%의 포션이었어요. 70%고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가 30%였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전문성도 쌓이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석사 때 공부했던 국제 협력 파트 그다음 그 일을 하면서 공부했던 ODA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일하면서 점점 제 캐파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 통번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어권에 대한 그 국제협력 사업도 추진했고 공공외교, 그 다음에 ODA, 그 다음에 기업의 해외 진출, 경제통상까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요. 국제협력, 투자유치, 국제회의, 그리고 기업의 통상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국제 파트 업무의 거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국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씩 다 거쳐서 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방정부가 국제협력을 하고 있을까?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줌에 계신 분들, 점점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시는 부분들은 아마 국제 업무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국제 업무라는 것이, 저희가 이게 기술이라고 하면 내가 기술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거나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목표 지향하는 그런 목표점이 있다고 하면 준비가 하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국제 업무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해외랑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막연함이 큰 분야인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저는 이제 10년 이상 일한 그냥 일이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역량인지,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동양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방정부에서 국제협력을 한 것은 올해 지금 제가 공무원 된 지 15년 됐는데요. 한 10년 넘게 했는데 지방외교,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협력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2021년도,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이 있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면서 또 그때 마침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긴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했던 그런 외교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뭔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지방 정부의 외교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정도쯤에 지방외교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떤 국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가면 지방외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주제로 포럼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 매년 개발협력 포럼을 하는데 그 해에 중요한 이슈, 그 다음에 키워드가 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포럼 주제를 잡는데 그때 2021년도 정도쯤에 코로나19 2021년도 그거 조금 앞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지방에서의 ODA의 중요성에 대한 포럼이 주제로 선정이 되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외교보다 지방 외교가 가지고 있는 점은 좀 유연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의 외교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부분, 현재 고려해야 될 부분 아주 많은데 지방 외교는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부분, 목적성을 가지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만의 고유의 특정 색깔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 및 협력이라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생기면서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이라는 업무는 저희가 민간 자치 얘기가 나면 1996년이었을까요? 그때부터 국제협력은 시작은 되었었어요.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은 시작이 되었었으나 지방정부의 외교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동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큰 틀에서의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시각으로 대두되었던 게 제가 필드에서 느낀 것은 2021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동향입니다. 지방 외교의 형태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게 구분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이게 어떨 때 막 공공외교, 그 다음에 뭐 투자 유치, 경제 교류, 우리 많은 형태가 있지만 그 지방외교 이렇게 문화교류, 경제교류, 벤치마킹 많은 형태가 있지만 지방외교에서는 그 목적성,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이 되고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제협력, 지방외교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유치, 인재 노동자 이 부분이 조금 더 국제협력 파트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던 많은 외국 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외국 분들이 채워주었던 우리의 그 인력 중에서의 근무하는 그 부분 어느 포션 정도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본국에 돌아가서. 그래서 어, 가깝게는 저희 이제 농업인들이 만나고 하면 지금 우리는 현장에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하회 농장 하시는 분들 만나면 지금 꽃은 1년 동안 잘 키워놨는데 이거 지금 꽃을 정리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개도국에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시면서 일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남에서 근무했다 보니까 그때 조선업이 코로나 이후에 또 갑자기 막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조선업에서 사람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절 노동자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그 지방 경제의 중요한 파트가 이제 국제 협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게 요게 최근에 들어온 지방 외교의 형태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에이펙 사진을 가져가는데요. 이 에이펙 사례를 가지고 온 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로서 외교를 잘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고 가장 와닿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10월 30일 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성 회장과 함께 치킨을 먹던 그날 잠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 대한 기사를 한국 기사뿐만이 아니라 NPR이라든지 CNN이라든지 해외 기사들 보면 막 에이펙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쏟아져 나옴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미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랑스러울 만큼 너무 에이펙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국제 행사도 진행을 했던 입장에서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이 되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무대 또 너무 아름답고 한국의 색을 너무 잘 살려서 저건 도대체 얼마 주고 했을까? 누가 어떤 업체에서 했을까? 너무 아름답게 잘 뽑아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수고했겠다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국제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번 주 끝나면은 얼마나 잠이 잘 올까? 지금 얼마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펙 2025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국적인 것들을 세련되게 잘 풀었었고요. K-팝, K-뷰티, K-푸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들이 잘 믹스해서 외국에 소개했던 그런 최근의 행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행사 에이펙 2025 기사를 보니까 또 부대 행사 중에 하나가 아예 레이저 기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문의들이 와서 그, 그 레이저 시술 같은 것도 부대 행사를 해줬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국제 협력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 한국에 오면 당연히 일도 하지만 한국 문화나 한국 쇼핑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올리브영만 얘기를 했어요. 한국 화장품 뭐, 그 다음에 건강식품, 콜라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안 먹으시는 쪽에서는 돼지고기 성분이 없는 콜라겐을 찾아달라. 쿠팡으로 시켜달라.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느낀 거였는데,
리프팅은 어디서 받는지 묻는 거예요. 하루 만에 리프팅 받는 데 없냐. 저보고 팀장님 어디서 리프팅 받냐. 하루 두세 시간, 우리 잠시 시간 내가지고 다 같이 피부과 좀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의료 실습은 저는 안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국제협력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한 20명씩 데리고 간대요. 거긴 데리고 가서 다 같이 리프팅 받는데요. ADM인가? 뭐, 받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제 올리브영으로 안 되구나. K뷰티가 이제 그렇게 또 진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에이펙 2025 기사를 보는데 거기 기계를 가져다 놔두고 리프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무대 행사마저도 정말 이 현장에서의 수요를 잘 반영을 해서 너무 수고해서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건 2015년도의 에이펙 사진인데요. 제가 2015년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한국에서 2025년도에 에이펙 행사가 결정이 됐던 게 바로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됩니다라고 확정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에이펙이 당연히 정부에서도 잘한 게 많겠지만 지방정부의 공도, 이 개최를 한 경주와 경북의 공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과 경주시에 2021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공식 선언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에 경북, 경주 한 팀, 인천, 부산, 제주 이렇게가 에이펙 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근무를 했던 그 UNCCD에서도 산림청이 파트너였어요. 국가에서 UN 3대 회의 중에 하나인 유엔 사막화 방지 총회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개최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따왔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경남과 창원에서 유치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아마 에이펙 수준에 맞는 인프라, 의전, 이런 부대 행사적인 부분들이 준비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에 보면 중간에 계신 분이 외교부 장관님이시고요. 양옆에는 경북도지사, 그리고 경주시장님께서 아마 그 내용 안에는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약서 내용일 거예요. 아주 실무적인 협약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정, 약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국제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국격에 맞게 행사를 잘 치르고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마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들어간 것들은 어떤 형태로라도 그 지역의 선순환적인 구조로 해서 혜택이 가야 되고 국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 에이펙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며칠 전 11월 19일에 경북도가 포스트 에이펙 추진 전략 보고에 이걸 지역에서 어떻게 에이펙 이후에 지역에서 적용을 할 건지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 보고회가 있었고요. 20일 며칠 전이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일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주 에이펙을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모두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번 행사가 중앙과 지방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상호 동반적인 관계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정부에서 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10년 동안 경남도청에서 국제통상과 국제협력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공공외교, 문화외교, 체육외교, 청소년, 여성, 이런 분야적인 외교, 서로 인적 교류, 국제행사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협력이 기업과 그다음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민, 시민들에게 그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경남도 남해안 청정해역에 특화된 해안 가리비가 개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경남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메릴랜드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 쪽, 이제 뉴욕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 메릴랜드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산자원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가리비에 대한 씨앗을 받아서 그 바다에 그 씨앗을 키워서 상품화할 때까지 그 씨앗이 되는 어미종을 다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에서 가져온 게 최초가 아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경남으로 와서 이 경남에서 씨앗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높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사무소장님께서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랑 경남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랑 다이렉트 하자.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경남도에 있는 남해안에 청정해역에 해서 우리 생존율을 높이는 데 국제협력을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그때 미국 사무소장님 주셨고 저는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연구도 했었고요. 경남도의 남해안에서 가리비 사업을 하고 가리비를 재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고 계시는 분들, 수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인도네시아 커플라우안 리아우주라는 곳의 경남 여행 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라는 부분들을 관광공사에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이 오세요 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코플라완 리아우주라고 해서 이게 어디냐고 하면 싱가포르에서 30분 정도 페리 타고 가면 바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 치러 엄청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건 제가 MOU 체결을 했는데 제가 담당을 했는데 여기랑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지사님이 꼭 경남도당 와서 꼭 그 일을 해야겠대요. 알겠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이 주지사님이 MOU를 체결해야겠다. 어떤 곳인가요? 근데 그때 도지사님이 듣고는 MOU 그냥 체결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협력이 실무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파트업해서 이제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서 몇 년 동안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수장이 되는 도지사 관심이 있으면 하면은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일단은 MOU 체결했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양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양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죠.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관광객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커플라완 리아주에 갔더니 여기 한일 회장님이 관광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 회장님 여행사를 인도네시아 커플라완 리아우주에 있는 관계 여행사 다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경남 관광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가서 경남도 좀 소개하고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인도네시아 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특화 상품들 저희가 만들게요. 라고 해서 그때 세이주도 가고 여행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사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국제협력이구나라고 했던 사례예요. 저는 이제 일회적인 행사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들여서 하는 국제협력 공무원의 일이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국제협력이 지방의 경제에, 지역의 경제에
어떻게든 흘러 들어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북 사례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순창에서 스포츠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포츠 외교가 왜 중요한데 남해에서도 스포츠 외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되게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전시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장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식당도 가시고 돈도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가까운 순창에서 국제대회를 2024년도에 3개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50개 팀을 유치를 해서 순창에 오셔서 전지훈련을 받으시고 52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제 협력이 가야 되는 그런 지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 협력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이제 저희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만든 인디코드잖아요. 왜 국제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정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제기구나 그 외부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국제협력과 ODA를 혼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국제협력은 국제협력이고, ODA는 수원국이 잘 살기 위해서, 수원국의 빈곤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실용외교라는 것들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익이 우선되는 외교 정책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 정부의 ODA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 살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ODA가 지방 정부에서 특별한 일률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제협력의 한 형태가 ODA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지방정부의 ODA 사업 규모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약 6조 5천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지자체는 50억 정도의 ODA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 보고 지자체에서 진짜 ODA 작게 한다. ODA 하는 곳도 몇 군데 없다. 그리고 참여 기관이 2024년도에보다 5개가 줄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지자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호이카에서 하고 있는 정부부처제한 사업의 형태로서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행 주체로서 ODA 사업하기도 하고요. 산자부나 환경부나 교육부가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ODA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지방정부의 ODA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남, 광주, 세종특별 이렇게 5군데가 있지만 제가 다른 곳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ODA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ODA 사업 제출할 때 아마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작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5년도 지방정부 우리나라 ODA 사업 목록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규모로 ODA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ODA 코리아 정보 공개 연도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 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기관별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정부가 왜 ODA를 할까요? 제가 앞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ODA를 하는 목적을 크게 4가지로 보통 봅니다.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다음 현실주의, 상호이익론이라고 보는데 퍼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기 전에 이 동영상은요, 국조실 외교부에서 만든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왜 정부에서
왜 글로벌 사회가, 왜 국제기구가 더 많이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퍼즐을 보도록 찾아주시기 할게요.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들어가 주시죠. 한번 각자 퍼즐을 비어있는지 맞춰주세요. 3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맞추네요. 제가 오늘 이 퍼즐을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ODA도 다 같이 협력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퍼즐 하나하나는 작지만 조각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ODA도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7개 목표들이 각각의 다른 색깔을 이루어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원을 하나하나 피스를 맞출 때 거기에는 수원국도 있고 공여국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도 있고 NGO도 있고 또 빠져야 되지 않을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사님 어떠신가요? 제가 소품을 잘 선택했을까요?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다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조화롭게 이룰 때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개발 재원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 거기 합의된 게 2015년에 아디스아바바 액션 아젠다고 거기서도 역시 다주체 파트너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주최한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에서도 역시 다주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왜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김명준 박사님 특히 네팔 유니세프에서 KMC로 일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도 파트너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필요성, 그 다음에 가비는 어떤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파트너십이 왜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모든 주제들이 사실 되게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개발협력에서 되게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중 위기라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농업지가 줄어드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이주민이 발생하고 또 더 국가 간의 분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모든 것들이 되게 혼란한 사회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주체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개발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저희의 도전 과제이기도 해요. 점점 더 국가들이 하는 공여금이 줄어들면서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한 사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그 혼합금융 같은 파트너십들이 생기면서 다주체 파트너십이 그 전보다 전에는 주로 국가 주도의 ODA를 하다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사실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단체이기도 해요. 백신이 너무 비싼데 저개발국엔 가지 않고 그 선진국에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개발도상국 수요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저가로 구매해서 저개발국에 형평하게 배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은행, 그 다음에 WHO, 유니세프, 게이츠재단 등 제약사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만든 파트너십 베이스 기구예요.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 다주체 파트너십은 단지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기본적인 그 운영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주체 파트너십이란 정말 말 그대로 주체가 여러 명이고 또 파트너십인데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 치파적인 관계에 있는 협력 관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주체 파트너십은 정부, 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을 전공하면서 느낀 점은 한 기관이나 한 주체만으로는 개발협력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접근성 향상 목표만 두고 보더라도 단순히 교실 제공을 넘어서 교사 인력 양성, 지역의 수용성,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방향성을 잡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는 뭐냐? 이미 개도국에 현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다주체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유국은 뭘 해야 되냐? 그럼 그들이 그 현지에서 주도하고 있는 성과를 더 확산하고 더 크게 만들고 스케일업 한다는 영어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이낸싱 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개발 효과성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내셔널 오너십, 포커스 온 리절트. 결국은 다주체 파트너십이 개발 효과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로컬 현지화, 다른 말로 저는 디맨드 드리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 나라가 저희가 개발 협력이 끊겼을 때, 저희의 어떤 지원이 끊겼을 때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고 그 효과성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수요 중심의 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칙 중에 하나인 내셔널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유국 중심의 원조라고 하죠. 그게 주를 이뤘다면은 요즘에는 그 주체가 현지에 있는 현지 주체들로 중심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유국에서 자원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넘어서 개발도상국 안에 있는 현지 주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조를 넘어서 함께 협력하는 개발 협력으로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만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도 KMC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보건하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현장을 또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국가적 개발 협력이란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유국한테 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이 개발 효과성의 핵심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효과를,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 내는 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혹은 다른 국가들이 원조 프로젝트를 5년, 3년짜리 해서 우리가 그 변화 이론에 따라서 이걸 달성했다고 짝짝짝짝 하고 떠났을 때 과연 그 커뮤니티가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보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작부터 그 현지가 원하는 것, 그리고 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조달 시스템과 규모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인볼브하는 인게이지먼트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원국의 그 시스템에 합병이 돼서 인테그레이트 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까지가 사실은 정말 효과성이 드러나는 페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요즘에 그 ODA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지 주도 개발, 그리고 항상 중요한 개발 효과성, 지속 가능성. 현지 주도 개발을 했을 때 현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국제개발 협력 추진 방향 추진 과제에서 하나가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현지가 잘 이 사업들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가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재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ODA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그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나 다른 주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ODA 예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국가 지내는 캐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ODA가 좀 그 당시 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ODA에 참여하다 보니까 분절화가 많이 생긴다.
전문성이 많지 않은 그 주체들이 ODA를 많이 해서 소규모 ODA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업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정책의 통일성이 없고 정합성이 없다라는 그런 그 비판 의견도 나와서 아마 제4차 국제개발협력이 2026년부터 5년 동안 추진이 될 건데, 그때는 이렇게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주체가 하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소규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파트너십에 대한 좀 결이나 색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왜 ODA를 할까요? 이거는 앞에 개발 재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글로벌 시각에서 하는 얘기고요.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ODA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제가 행안부로 오기 전에 했던 경남 승강기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 여기에 보면 경남 승강기 컨소시엄이 산자부의 ODA 사업에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카자흐스탄의 승강기 R&D 파크를 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진했던 사업은 저는 이제 코이카 쪽에 국별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제안했던 사업은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배 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경남의 거창행이 사과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 지역에서 사과 가지고만 지역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들어가 있냐면 승강기, 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승강기 벨리가 있고요. 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정부와 지자체, 지방정부가 3천억 원을 3,354원을 투입해서 경남 승강기 산업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이만큼 들어간 사업이 얼마나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특별하게 인프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ODA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경남 승강기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승강기를 팔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승강기 시장은 벌써 마켓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승강기 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렇게 육성된 산업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이 육성되어 있고 제품 개발한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것들이 대기업들은 뭐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합니다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지방정부에서 하는 국제협력과 경제통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이제 거창에 있는 승강기 대학교라는 곳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승강기 대학교의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업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DA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서 지자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승강기요? 저도 승강기가 잘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승강기요?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얼마나 수요가 있는데요? 얼마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ODA 사업의 기본 정신인 수원국에도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국에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데요?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승강기를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승강기는 한번 만들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나라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도국으로부터 받은 의향서들 있죠. PCP라든지 사업 제안서 의향서를 막 가져가요. 20몇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수원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코이카의 정부부처 제안사업, 국별 사업을 만들어서 1차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타지키스탄에 갔어요. 타지키스탄에 2주 출장을 같이 갔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 PM으로서 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도대체 승강기가 왜 필요할까요? 왜요? 왜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그때 중국이 1대1로 정책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고층 빌딩들을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엘리베이터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멈춰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지 못해요. 아주 삐까뻔쩍한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승강기는 잘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나라의 승강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타지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 승강기 보수 업체 사장님께서 벤츠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행사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때문에 타지키스탄의 외교부, 노동부, 법무부 이런 여러 부처에 갔었는데 외교부에서도 승강기가 멈춰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중앙아시아 그 러시아 CIS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러시아 그 지배 체제였을 때 만들어진 오래된 엘리베이터들 있잖아요. 그게 다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멈춰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산업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건물 안에 멈춰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게 한국 승강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었었고 근데 결국 이제 제가 했던 사업은 코이카 예산을 받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제가 행안부 오기 전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승강기와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승강기는 사실 행안부 업무거든요. 그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업무긴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한 부분도 산자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소기업 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이카 예산을 받기 어렵구나. 왜냐하면 승강기라는 게 너무 낯설구나. 승강기 사업이 하나 가지고 100억 이상을 투입하기에는 코이카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구나. 산자부를 찾아가자. 산자부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알고 있는 산자부 ODA를 신청해보자. 그런 협의가 되고 노력하고 있던 차에 저는 이제 행안부 쪽으로 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행안부로 오고 나서 이제 경남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이 사업이 카자흐스탄에 큰 대규모 ODA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방정부가 왜 ODA를 할까요? 지방정부는 이 사업만 보면 기업을 위한 거겠죠. 일자리를 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승강기 기업에서도 이 승강기 만들고 조립하고 할 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 하나를 조립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승강기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승강기 전문 대학교가 서울에 하나 있고 거창에 있는데요. 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ODA 사업을 활용을 해서 개도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후원을 시키고 그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정부는 왜 ODA를 할까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ODA라는 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전북 사례고요.
지방정부는 왜 ODA 할까요? 전북에서는 왜 ODA를 할까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장관님이 오셨어요. 요즘에 그 하계올림픽 때문에 전북에서는 이제 그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국제협력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ODA 사업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ODA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는 ODA를 하는 결이 약간 다른 지자체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결이냐면요.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니까 도시의 브랜딩,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는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 말인즉슨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끼리, 그리고 지자체 한 곳이 나와 자매결연이나 5호 협력 관계에 되어 있으면 다른 지자체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룰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것들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다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그렇고 국제기구랑 일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울산시가 세계 최초로 FAO의 파트너십 어워드에서 수상을 해서 울산시 부시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지자체가 받은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그렇게 필요만 하다고 하면 그 주체가 누구이든 파트너십에 맺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전북 사례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부분 엄청 요즘에 대학에서 많이 중요하잖아요. 글로컬 대학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원래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부족한데 학생들도 다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방법인데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 ODA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경북인데요. 경북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자기 ODA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ODA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 경북에서는 약 10,000명 이상의 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 앞에 있던 슬라이드를 다시 반복했는데요.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ODA 형태랑 좀 다르죠. 다르다기보다는 목적성이 조금 더 뚜렷하죠. 그리고 조금 더 실용적이죠. 지자체가 하고 있는 ODA는 제가 실무에서 봤을 때 경제적 동기, 국제적 연대 이 부분이 아마도 인도주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 동기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가 ODA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려고 하면 그 지자체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조직도에서 주요 업무에 ODA를 검색하면 ODA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우리 지자체가 이 ODA를 경제 부분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제일 많이 하구나. 아니면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 ODA를 제일 많이 활용하구나. 라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도 조직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경제부지사 산하에, 그 다음 외국인 국제정책과 국제협력팀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도시정책관, 도시 브랜딩하는 곳에서 ODA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자체가 ODA를 어떻게 바라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으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조직도를 찾아보시면 각 지자체마다 ODA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지방정부에서는 유연하게 작은 예산으로 ODA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자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어떤 국제협력을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 그래서 지방정부가 왜 ODA를 할까요? 왜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그럼 지방정부의 ODA 담당자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국제 협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막연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ODA 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합니다. 이 전략 수립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부의 ODA 정책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 안에 있는 하나의 단위잖아요. 국가를 이루고 있는 단위잖아요. 지방정부가. 근데 이 지방정부의 ODA 정책이 국가와의 정합성, 부합성 이 부분을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절성이 생기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 지역이 필요한 것,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의 색깔을 찾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얼만큼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기본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ODA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점협력국이라는 것들을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 28개 중점협력국이 있는데요. 많은 수원국 중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ODA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점협력국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맞게 중점협력국, 그 다음에 그 국가별 협력 전략과 맞춰서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을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그렇다고 하면 수원국의 정부 정책에서 이 사업이 얼만큼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올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기획을 하나 했었을 때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정책들, 그 다음에 국가 전반적인 전략들,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문서로만 분석을 하는 거니까 현지의 목소리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수원국 정부 정책에도 맞는 건지 또 저희가 알아야 되는 최근 동향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재외공간이랑 코이카랑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만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랑 확인하는 작업을 꼭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만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과 중복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과 이 사업이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사업 타당성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 사업 기획할 때 그 기관, 그 섹터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분석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그리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예산이 가지고 올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내가 외교부 코이카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스스로 가지고 올지 아니면 이게 산자부를 통해서 가지고 올지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 실행을 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기획할 때 또 여기 ODA 평가 지표라는 부분을 3번에 적어놨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ODA 각 성과 지표에 이 사업이 어떤 산출물을 내야 되는지 이 산출물까지 끝까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기획 처음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물과 기획 단계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연수생들이 이만큼 배출시키고 이 연수생들이 가서 어떻게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왔을 때 산출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고민하는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제 이 사업이 후속 사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의 ODA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업 기획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올해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서울도 보면은,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브랜딩하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북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도 전략인데요. 앞에 보시면 문화 ODA, 용업, 탄소 중립, 색깔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워서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을 정말 기획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 외에 지방정부의 ODA 담당자로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지자체, 도청이나 시청에서 ODA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ODA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2015년도에 제정을 했을 때는 이제 제 옆에 계시는 분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ODA가 경남도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개정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냐면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사무의 위탁과 협력위원회 만드는 거 두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이 전문가 풀들이 구성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우리 사업도 평가해주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넣었고요. 사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그러니까 민간에게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4월이잖아요. 상반기에 법을 개정했어요. 예산 부서는 엄청 싸웠거든요. 우리가 생태계 조성하려고 하면 작지만 우리 예산을 줘서 민간단체 ODA 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실적을 쌓아서 우리 ODA 사업 예산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코이카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정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이 민간단체들이 지원해야지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어요. 예산 부서는 엄청 싸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의 위탁 부분을 넣고 예산을 추경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업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법을 상반기에 만들고 하반기에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이제 5천만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들 일회성으로 쌀 같은 거 조금 지원해주고 끝내고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효과성,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나 시민단체들 25곳 정도를 다 방문해서 이 사업의 취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ODA 사업들 다 설명을 듣고 이런 사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위원회가 하반기에 처음 개최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이 경남도에도 전문가분이 오셔서 제가 다 할 수 없는, 제 역량으로 다 할 수 없는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고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코이카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유치를 절충하게 한 다음에 대학을 선정하는 그런 업무까지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총 10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는 코이카, 수도권에 있는 이 기관이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OD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10곳이 생기면서 이제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 파트고요. 이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글로벌 경험을 커리어 기회. 이 부분이 제가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내파라는 얘기 있잖아요. 국내에서 영어 공부하거나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국내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지방파거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공부를 다 한 지방파예요, 지방파. 그래서 제가 그 국제 업무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지방에서는 뭐 인턴 자리도 좀 없고 정보도 너무 없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여성부의 국제 전문 인턴 과정을 해서 이제 여성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유엔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인턴에 뽑힌 친구들이 다 같이 외교안보원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만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서울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서울에 거처가 있는데 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고시원에 있었던 그런 게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지방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국제 파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이 업무를 했지만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다르고 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상황에서 이제 경험만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을 텐데 나는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지방 정부에서 ODA를 하거나 국제 협력을 할 때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 17개죠. 거기에 기초해서 국제 협력 파트에 이제 제가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 그러니까 시험 9급이나 7급이나 5급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포지션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인 거죠. 임기제 공무원인 거죠. 근데 임기제 공무원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할 때 대부분 언어에 대한 통번역 하시는 분들 국제협력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폭이 좁죠.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방정부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의 출자 추용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ODA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가령 테크노파크라든지 국제진흥원이라든지 국제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농업 섹터로 한다거나 아니면 식품 섹터로 한다거나 섹터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에서도 ODA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ODA를 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주는 기회는 있지만 사실 많은 기회가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국제 생각하다가 그럼 국제 업무가 막연하게 관심이 많이 가는데 보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주요 이력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요 이력은 정말 간단한 거고 그 앞에 제가 했던 일들을 적어봤어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대충 나오죠. 이렇게 하면 2005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됐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영문학과였는데 막연하게 해외 영어, 국제 업무 이런 것들을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국제 업무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제 파트너십 이렇게 서로 나라들이 도와가면 이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자동차 부품업체 해외 영업팀에 입사를 첫 직장으로 하게 돼요. 이때는 국제 업무에 관심 있다는 게 내가 해외 영업에 관심 있는 건지 사기업에 관심 있는 건지 내가 정부에 가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막연하게 해외랑 하는 일들이 가치 있다라고 느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 해외 영업팀에 갔었는데 여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나는 사기업보다 공공으로 가야겠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업체 해외 영업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독일 보쉬, 이런 델파이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들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력은 짧았는데 중소기업은 닥치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한 10개 정도 프로젝트 제가 관리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뭐 국제 행사라든지 이럴 때 기업 1대1 면담 같은 거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제가 어느 정도의 어, 능력이라고 해요. 캐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행사, 비즈니스 통역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무역 쪽으로 가고 싶나? 내가 무역 협회 쪽 이런 업무에 관심이 많나? 아니면 내가 정보기관에 가고 싶나? 아니면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부분들에서 느꼈던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일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대기업에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고민했던 시간들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여성부 국제 전문 여성 인턴에 합격을 해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가시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국제기구에 진출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고 대통령도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문 여성 인턴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했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UNDP에 가서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이 끝날 때쯤에 이제 학원에 원장님이 불러서 창원시에서 유엔 해비타트 정주 환경 관련된 총회를 준비하는데 이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너무 일에 차질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 네가 한번 가서 한 3개월 정도 알바해볼래? 라고 했던 게 제가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을 알게 된 첫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는 알바도 시작을 했지만 경남도청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성공, 그러니까 된 것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 전 실패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UNDP의 인턴이 10월 달에 합격해서 갔어요. 8월, 9월 달에 합격 소식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11월까지인가? 이제 예산 집행 때문에 10월까지인가? 합격이, 이 유엔에 가는 건 제가 자리를 알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돈은 주지만 제가 유엔 인턴 자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기업에 있었으니까 기업이 국제개발 협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왜 정부나 기업한테 CSR 저기 측면에서
계속 개도국 도우라고 하는지,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지. 기업의 이미지 상승하는 거, 그거는 알겠는데, 정말 실질적 도움되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UNDP에 그 사기업 지원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세계, BOP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의 임금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고요. 그 바텀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을 BOP라고 하거든요.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한 명 소비자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BOP 측면이었고요. UNDP에서 했던 것들은 이런 BOP를 이 저개발국 사람들도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때 필립스에서 전구 같은 부분 있잖아요. 전구가 저개발국 사람들은 우리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6,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망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줄여나가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 협력이다라는 측면에서 UNDP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기업에서 일했던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가치도 거기 잘 맞춰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UNDP 뉴욕 본부에 막 그 연락처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보고 거기 담당자 이름을 막 찾아내가지고 인턴 지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UNDP 본부에서 우리는 아이비리그 이상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유엔에서도 차별이 심하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그냥 내친 게 아니셨고. 그런데 내가 유럽 사무소에 동료랑 얘기하다 보니까 유럽 사무소에서도 인턴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 혹시 스로바키아에라도 갈 수 있겠니? 가야죠. 스로바키아. 그래서 UNDP 유럽 사무소 스로바키아의 팀장님, 부서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요, 이메일만 받았죠. 한국에서 제가 체류하는 비용 다 대주고요. 국가에서 장학금 받고 가는 건데요. 저 6개월만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승낙을 해주셔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 합격을 해서 갔었어요. 그 앞에 유엔에 지원했던 거 한 6군데 떨어질 것 같아요. 에이펙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실패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실패 경험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국제 협력하면서 앞서 말한 것 같이 이게 ODA 자격증 있긴 있죠. 그 다음에 국제무역 자격증 있긴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 승주 선생님이나 우리 저희 행정 인턴분이랑 이 강의 준비하면서 대학생으로서 뭐가 궁금해?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연한 부분이 있는 거야, 대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언어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획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대학생분들, 그리고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잡을 가지고 나서 한 5년? 엔트리 레벨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현장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이 파트너십 네트워크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나 잘 알아놓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랑은 다음에도 한 번 더 일해보고 싶다라는 이미지 주는 것도 그것도 네트워크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도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건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목적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거구나. TP에서는 이런 걸 잘하구나. TP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이런 목적성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것과 긁어주는 것들.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많은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될 것 같고 이 파트너십은 사실 내 옆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소통하지 않으면.
아, 우리 옆 팀은 이런 업무 하는데, 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랑 조금만 연계해보면 조금 더 효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 전북도가 요즘에 하계올림픽 때문에 이런 것들 하는데, 아, 우리 기관에 장관급 인사가 이렇게 오는데 하계올림픽 같이 홍보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파트너십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현장 경험, 그럼 현장 경험 어떻게 할까요? 현장 경험, 오늘 아마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줌에 오신 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벌써 현장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커리어 단계를, 저는 제 커리어 단계 어딜까요? 한 15년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계속 배워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입 단계에 있는 커리어에 있는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현장 경험 작더라도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 국제 협력하다 보면 내 몸 안에 체내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아, 지금 PPT를 하려고 하는데, 아, 그때 앞에 무대에 부딪 거야지. 상사가 모든 걸 다 지시할 수 없고 사수가 모든 걸 다 지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일을 알더라도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오면 불이 끄고 있어요. 어디에서 의자 웨퍼에서 치우고 있어요. 아, 저기 동선에 선이 계속 밟히네. 그러면 거기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센스가 없으면 극복하는 거는 경험에서 보고 그때 누군가 저 선을 밟고 넘어졌었는데 우리 회사 때는 저거 밟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선 좀 정리해야지. 아, 그때 PPT 누가 발표했었는데 앞에 불이 켜져 있었을 때 내가 눈이 되게 불편했는데 저거 앞에만 불이 끄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교실에서 배우기 힘든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경험 작더라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국제 협력을 ODA를 하고 있는 기관들 홈페이지를 보고 아주 최근 했거나 아니면 최근 곧 할 그 행사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도 보면 당장 다음 주에 오다콘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환경 전문가에 대한 설명, 전문가분들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개발협력포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가서 직접 일을 해보는 것도 하지만 많은 시야를 열고 많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 분야, 이 분야, 국제회의 분야 이렇게 조금씩 행사도 참석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단기적인 부분들도 좀 참석을 하고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너무 어디에 관심이 많네. 내가 공공행정 파트에 관심이 많네. 그렇게 하면 정말 뭐 휴학을 하고 인턴십을 한다고 하는 내 시간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곳에 이런 행사들은 보통 하루 행사들이 많으니까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내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동하는지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 포럼 할 때 보니까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홍보 부스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들을 멀리 가지 않더라도 활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 국제학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글로벌 역량 강화 기관 탐방해서 기관에 가서 현장에서 가서 보는 건 이제 5월에 끝났고요. 프로젝트 봉사단이라고 해서 보고타 프로젝트 콜롬비아에 가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한 그 프로젝트 봉사단에 참여하는 부분이 국제학부 홈페이지 팝업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대 국제학부 훌륭한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거는 필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문경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학회에서 많이 유명하시고 하셔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 행안부의 청년 인턴에 대한 모집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한승주 선생님이 같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행안부 청년 인턴이에요. 저희 그 행안부의 청년 인턴을 모집할 때 보면 공고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채용 공고에 나와 있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도 인턴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제업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과에 인턴으로 오셔서 하는 것도 집에서 다니면서 서울에서 그 비싼 돈 들이면서 굳이 거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코트라 부분도 했어요. 코트라는 뭐 서울의 본사이긴 하고 각 지방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도 청년 인턴을 이렇게 세부적인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국제회의 학회 공청회 참석하고 듣고 배우자라고 해서 지금 교수님 사진이 나오는데 공공외교 특강 같은 부분, 그다음 공청회, ODA 이런 부분을 다 요즘에 온 오프라인으로 다 하이브리드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듣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신보람 교수님이랑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민정 팀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국제협력 분야 커리어를 꿈꾸는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정말 뚜렷한 이정표를 제시를 해주셨고 또 어찌 보면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매우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발표로 수고해 주신 신정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